최근 중에 가장 모의고사 풀면서 뭐가 어쩐다고? 자, 그래서 9강입니다. 외계 행성계와 외계 생명체에 대한 얘기 전 시간에 쭉 얘기가 나왔는데 이게 실제로는 뭡니까? 자, 그래서 외계 행성계 탐사를 하는 방법에서 제일 처음에 뭐라고요? 중심별의 시선 속도 변화를 이용하는 방법에 대한 얘기가 나옵니다. 그지? 그래서 거기에서는 첫 번째 뭐에 대한 얘기가 나옵니까? 공통 질량 중심에 대한 얘기가 나오고요. 그죠? 그리고 도플러 효과다. 그죠? 별빛의 스펙트럼을 분석하여 행성을 확인할 수 있다. 행성의 질량이 클수록 뭐 한다고요? 서서 행성의 질량을 확인하게 해주고요. 그래서 가까워질 때 중심별이 가까워지면 행성은 뭐 한다고요? 반대로 멀어집니다. 그죠? 그러면서 그때의 시선 속도를 뭐로 둔다? 마이너스로 둡니다. 중심별이 가까워질 때 그때 무슨 편이가? 청색 편이가 나타나고요. 중심별이 지구로부터 멀어질 때 뭐 한다고요? 후퇴하게 되지요. 그래서 무슨 편이가? 적색 편이가 나타납니다. 그래서 여기서 얘기하고 있는 걸 이거 파장이 짧아진다, 파장이 길어진다라고 얘기를 하는데 실제로는 물리에서는 이렇게 설명 안 합니다. 물리에서 도플러 효과는요 진동수라고 설명해요. 파장 효과 얘기 안 하고. 근데 여러분들이 청색 편이와 적색 편을 이해하기 위해서 뭐 한다? 편의를 안 가지고 얘기할 때 여기에서 뭐예요? 델타 람다라고 하는 파장의 변화를 갖고 표현하기 때문에 여기서 파장이 짧아진다, 파장이 길어진다 표현을 쓰는 거죠. 물리에서 배운 거 생각해 보실래요? 광도 불변의 원리. 빛은 안 변해요. 그러니까 그 놈이 가지고 있는 파장은 안 변하는데 접근하면서 뭐가 되는 거야? 달라지는 곳이 달라서 나타난다. 그 다음에 두 번째가 뭡니까? 식현상이에요. 식현상. 공통 질량 중심을 지나가다가 중심별을 공전하는 행성이 중심별의 앞면을 지날 때 뭐 한다고? 중심별이 일박 가려지는 현상을 뭐라고 한다? 식현상이라고 한다. 그래서 밝기가 뭐 합니까? 어두워졌다가 다시 밝아지는 그 상태가 벌어지게 되면 아, 걔는 행성을 갖고 있구나 라고 하는 걸 확인할 수 있다. 그 다음에 세 번째가 뭐라고요? 미세 중력 렌즈 현상이라고 하겠습니다. 미세 중력 렌즈 현상이라고 하는 것은 첫 번째 뭐예요? 얘는 수직이어도 시선 방향 수직이어도 뭐다 가능하다. 얘 공전 방향과 내 방향이 뭐다 수직이어도 관계없습니다. 왜? 밖에 있는 배경을 지구에서 별 B에 뭐예요? 밝기를 관찰하는 거잖아요. 그죠? 근데 별 A의 질량에 의해서 공간 자체가 휘어지기 때문에 그것이 뭐한다? 볼록 렌즈와 똑같이 빛을 모은 작용을 하고 있기 때문에 뭐한다? 밝기가 증가한다. 근데 실제 별들이 이렇게 일직선에서 일직선이 되는 경우가 뭐하다? 많지 않습니다. 그때 별 A가 뭘 갖고 있다고요? 행성을 갖고 있으면 중간에 행성의 밝기 변화에서 픽셀이가 나온다. 유일하게. 그래서 요걸 통해서 뭘 확인하는 거냐? 행성이 있다 없다를 확인할 수 있다고요. 이해가 됩니까? 요 픽셀이기 때문에 나머지는 똑같아요. 전체적인 B의 밝기의 변화는 같은데 행성을 갖고 있는 쪽에서 뭐한다? 약간의 특이한 파장 변화가, 파장 세기 변화가 나타난다. 그걸 통해서 우리가 행성을 확인할 수 있다. 라고 얘기를 했고요. 그 다음이 직접 관측 방법입니다. 직접 관측 방법에서는 우리가 보통 여러분들 행성들은 가시광선을 관측하지 않습니다. 행성을 왜? 별을 가립니다. 그래서 적외선형으로 관측을 주로 하지요. 그죠? 적외선은요. 그 다음에 빛의 스펙트럼을 분석하며 대기를 통과 행성의 대기 성분을 우리가 확인할 수 있다. 그죠? 그래서 탐사물이 발견한 행성들이 결국에는 무슨 얘기예요? 여러 가지 얘기가 나옵니다. 뭐 중심별의 시선 속도 변화 이용 대포 질량이 크다 얘기가 나오고 요거 뭐야? 데이터에 대한 얘기니까 보시고요. 자, 그 다음이 쭉 넘어가서 외계 생명체 상태가 나오는데 생명 가능지대라고 하는 게 뭐라고요? 생명 가능지대 우리가 물이 액체 상태로 존재하는 곳을 얘기를 한다. 그리고 지구에 생명체가 존재할 수 있는 이유에 대한 얘기가 쭉 얘기가 나옵니다. 그 얘기가 태양에서 적당한 거리에 있어서 액체 상태의 물이 존재할 수 있다. 그리고 물이 존재함에 따라서 생명체의 뭐한다?
존재가 나타날 수 있는 게 우리 가지고 있는 뭐예요? 연령량이 크다, 그리고 뭐야? 기온이 크다, 그리고 화학 반응에 뭐야? 충격을 할 수 있다, 뭐 이런 것들에 대한 얘기예요. 그죠? 그리고 대기의 역할인데 이 대기 역할에서 보면 여러분 뭐에 대한 얘기? 오존층에 대한 얘기도 있고요. 적절한 두께의 대기에 의해서 온실 효과에 대한 얘기도 있고요. 그리고 전리층, 우리가 얘기하는 뭐예요? 벤 알렌데이라고 하는 자위권에 의해서 전할된 입자를 모아서 차단할 수 있는 효과도 가질 수 있다. 그렇게 얘기가 되고 있고요. 그래서 중심면의 질량과 생명과랑 지대에 대한 얘기 딱 하나죠. 중심면의 질량이 커? 그럼 클수록 뭐한다? 생명과의 대는 멀고 폭이 넓어. 그죠? 생명과는 대는 멀고 폭이 넓게 나타난다. 그러니까 행성 중심별의 질량이 작다면 생명과는 대는 뭐한다? 가깝고 폭이 좁게 나타나는 현상이 나타난다. 그 얘기예요. 그런데 주계열성 별들이 점점 뭐합니까? 진화를 하니까 태양의 진화에 따른 태양의 생명과의 변화가 현재는 태양이 뭐예요? 생명과는 지대에 있겠는데 이게 점점 지나서 10억 년 후에 되면 어떻게 된다? 태양의 활동이 활발해짐에 따라서 에너지를 많이 방출합니다. 그러니까 액체 상태가 존재할 수 있는, 물이 존재할 수 있는 공간 자체가 점점 멀어질 거다. 그럼 지구는 생명과는 벗어나게 되고요. 그게는 화성 정도가 뭐야? 생명과는 범위 불가하지 않겠니? 라고 좀 생각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죠? 별의 진화와 뭐다? 생명과는 대의 변화가 나타날 수 있다. 자, 외계 생명체가 존재의 행성의 조건입니다. 우리가 이게 뭐 직업을 비하는 거죠. 그 다음, 우리 액체 상태로 존재해야 된다. 그 다음에 구성성분에 적절한 대기를 가져야 한다. 그리고 행성에 자기장이 있어서 고에너지 입자를 차단시켜줘야 한다. 자기장 필수 조건입니다. 자기장. 그 다음이 탄생에서 진화기까지 오랫동안 머물러야 합니다. 그래서 얘기가 나오죠. 질량이 너무 커버리면 어떻게 된다? 별의 질량이 너무 커버리면 수명이 짧다. 그래서 진화하는 시간이 부족할 것이다. 그 다음에 별의 질량이 너무 작다라고 한다면 무슨 주기? 동자전 주기에 의해서 행성에 낮과 밤이 생기지 않고요. 그죠? 그리고 자전과 공전 주기가 뭐한다? 같게 나타날 거다. 그래서 생명이 진화하는데 환경이 뭐하다? 약하게 나타나지 않겠니? 그지? 그렇게 얘기한 거고요. 외계 생명 탐사의 방법에 대한 얘기 보면 외계 지적 생명체 탐사는 지금 하고 있습니다. 세트라에서 계속 하고 있고요. 우주 탐사선 보내갖고 뭐합니까? 계속 확인하고 있고 우주망원경으로 뭐합니까? 계속 확인을 하고 있어요. 그죠? 여기까지 전 시간에 설명을 드렸고요. 그럼 그 문제들 풀렸습니까? 2점짜리 1번부터 시작해서 4번까지 중에도 질문? 1, 2, 3, 4 없이요? 5, 6, 7, 8 다음 페이지에 5번, 6번, 7번, 8번 질문? 7번이요? 자, 7번째 문제 볼게요. 자, 7번째 문제 보면 태양과 글리제 581의 행성계의 생명은 대답니다. 첫 번째, 태양의 생명 가능성가 1AU라고 하는 거예요. 지금부터 태양 거리의 기준으로 봤을 때, 그럼 글리제는 뭐합니까? 가깝네요. 거리가. 그러면 태양의 질량이 큰 거야? 아니면 글리제 581의 질량이 큰 거야? 그지? 그러니까 질량을 비교해 보면 질량을 보면 태양이 더 클 거예요. 태양이 더 크다. 누구보다? 글리제 581보다. 그러니까 광도는 뭐하다? 작게 나타나겠죠. 이해됩니까? 그럼 머무는 기간은 뭐 한다고요? 지구보다 긴 게 맞습니다. 질량이 작을수록 수명은 길다. 주결성에 머무는 시간이. 그 다음에 단위면과 단위 시간을 곱하는 데는 글리제 581F가 581F입니다. F가 금성보다 작겠죠. 왜? 거리는 같은데 광도 자체가 다르니까. 태양이 더 크니까. 됐습니까? 자, 8번까지 질문이 있어요. 그 다음에 넘어갑니다. 자, 3점 수능 테스트 1번부터 2번까지.
안 풀나? 3점은? 풀었는데? 1번 틀렸는데 확인했어? 다음에 3번과 4번 넘어갑니다. 3번과 4번 질문 없는겨? 그 다음에 5번과 6번 없는겨? 다음 7번과 8번 없습니다. 그러고 넘어가면 외부 은하의 분류에 대한 얘기 뭐에 따라서 가시광선역에서 모양 관측되는 형태에 따라서 구분을 한다며. 모양이 뭐야? 보여지는 모양에 따라서. 타원 모양은 타원 은하, 나선 모양은 나선 은하. 근데 핵이 막대를 갖고 있느냐, 막대 모양이냐, 그렇지 않느냐에 따라서 막대 나선 은하와 정상 나선 은하. 그리고 규칙적이지 않은 모양은 뭐라고요? 불규칙 은하. 그렇게 해서 4개를 구분하는데 타원 은하 같은 경우는 2제로부터 2세부까지 뭐라고요? 타원이 찌그러진 형태가 점점 더 찌그러지면 어떻게 된다? 2세분 형태로 간다. 그리고 SA 정상 나선화에서 A에서 C로 갈수록 뭐가 됩니까? 나선팔이 조밀하지 않고 점점점 풀어져 있는 형태로 나타난다. 그래서 SB라고 하는 건 뭐라고요? 막대 나선을 얘기하고 IRR이 뭐예요? 불규칙합니다. 불규칙나. 그래서 우리가 타원 은하 같은 경우에는 주로 뭐예요? 비교적 묽고 온도가 낮은 별입니다. 그래서 붉은색 별로 뭐한다? 이루어져 있다라고 얘기합니다. 붉은색 별. 그 다음에 나선 은하에서 보면 고상성단하고 뭐가 나옵니다. 3개 성단이가 나와요. 그래서 고상성단은 별이 몇 개다? 수십만 개 내지 수백만 개가 공모형으로 생긴 겁니다. 어디에 존재한다고요? 주로 왼쪽에 나와 있는 이 모양 보세요. 나선 은하의 배석 모양 보면 가운데를 은하 핵이라고 하고요. 그 주변부를 헤일러라고 하고요. 옆에 나선판이라고 얘기합니다. 옆에. 그래서 옆에 나선판에 뭐가 있다? 젊은 별과 성간물들이 주로 많이 물려있고요. 그리고 고상성단은 주로 어디에 핵과 헤일러, 중앙 팽대부에 뭐한다? 많이 위치하고 있다. 가운데는 뭐가? 늙은 별들이, 주변에는 뭐야? 젊은 별들이 그렇게 나타나는 거죠. 자, 그렇게 얘기가 되어 있고요. 불규칙은하는 뭐예요? 비대칭 나옵니다. 그래서 주로 성간물질이 많고요. 젊은 별들이 많이 등장합니다. 그 젊은 별은 뭐예요? 푸른색을 띠고 있고 온도가 높습니다. 푸른색의 온도가 높다. 자, 그렇게 얘기가 나와 있고요. 자, 그리고 넘어갑니다. 특이은하에서는 얘기가 나오죠. 얘는 뭐 하는 거예요? 허블의 물리식을 근력이 낮다. 그리고 가시광선보다는 오히려 뭐 한다? 전파나 X은영에게서 강한 에너지를 방출한다. 그죠? 그래서 밝기가 시간에 따라 변하는 1번은 가능성을 보인다. 그래서 첫 번째가 뭐예요? 전파은하인데 전파은하에서 가시광선 영상을 공부해 의사로 안 보입니다. 그런데 얘를 뭐로 한다? 전파은하의 모양을 보면 가시 전파 영상을 합성을 하면 뭐가 된다고요? 가운데 있는 중심부가 있고요. 양쪽에 뭐라는 게 있습니까? 로브가 있고요. 그들 연결하는 Z라는 게 있습니다. 거기에서 뭐야? X선들이 방출이 되고 있죠. X선. 그래서 그 안에 뭐가 있다? 블랙홀에 의해서 강한 자기장이 방출될 거라고 관측을 하고 있는 중입니다. 그죠? 그 다음에 두 번째가 퀘이사입니다. 퀘이사는 뭐예요? 은하인데 너무 멀리 있어서 뭐처럼 보인다? 하나의 별처럼 보인다. 그래서 퀘이사는 적색 편의가 매우 크다. 그죠? 우주가 탄생한 약 7억 년 후 최초의 뭐다? 은하라고 보시면 맞고요. 지구로부터 가장 멀리 떨어져 있다고 생각하면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보기에는 뭐로 보인다? 하나의 별처럼 보인다. 그래서 거기에도 뭐가 있을 것이다? 블랙홀이 있을 것이다. 그러니까 무지하게 작은 공간에서 뭐 한다고요? 많은 양의 에너지를 방출하고 있는 것으로 보아. 그리고 쉐이퍼트나입니다. 쉐이퍼트나는 일반적인 핵의 핵의 다름보다 상대적으로 밝고 가스온이 매우 빠르게 속도로 오기 때문에 넓은 얘밖에 없어요. 스펙트럼을 봤을 때 넓은 방출선이 관측되는 게 뭐다? 쉐이퍼트나다.
일반 은하하고 좀 다르다. 그죠? 그래서 여기에도 뭐가 있다? 블랙홀이 있을 거라고 생각이 들고요. 쉐이퍼 은하는 어떤 형태로? 나선 은하 형태로 관측이 되면서 약 2%를 물어본다. 나선 은하의 2%를 쉐이퍼 은하로 본다. 됐죠? 자, 그리고 넘어갑니다. 그래놓고 충돌운하인데, 충돌운하라고 하는 건 뭘 얘기합니까? 실제 별들의 충돌은 생기지 않는데, 얘는 충돌이 됐는지 안 됐는지 잘 몰라요. 충돌이 됐는지 안 됐는지. 그래서 나타나고요. 그래서 이제 허블의 법칙에 대한 얘기를 시작을 하겠죠. 여기서부터가 뭐다? 오늘 이제 진도 범위입니다. 거의 얼마 안 남았습니다. 그죠? 자, 허블이라는 사람에 대한 얘기를 할 때 제가 그렇게 우주관에 대한 얘기 설명드렸어요. 정적 우주론과 뭐다? 팽창우주론. 그러다가 허블이 뭐 했다? 이에 적색 편의량을 발견을 하면서 적색 편의량 관측을 하면서 우주가 팽창하고 있다는 얘기는 뭐 했다? 인정을 받았습니다. 거기에서 뭐죠? 빅뱅 우주론과 정상 우주론이 둘이 싸웠죠. 그랬는데 여기를 빅뱅 우주를 우세하면서 그 다음 단계에 대한 얘기를 이제 시작하려고 해요. 그 다음 단계에 대한 얘기. 그래서 허블의 법칙입니다. 우리가 허블이라고 하는 사람이 뭘 통했어요? 스펙트럼을 관찰합니다. 외부 은하의 스펙트럼을 관찰하다 보니까 대부분 흡수들의 위치가 어느 쪽으로 파장이 긴 적색 쪽으로 적색 편이가 나타난다는 걸 뭐한다? 확인을 합니다. 적색 편이. 그러니까 여기에서 적색 편이가 어떻게 나타납니까? 그리고 그걸 통해서 그 적색 편의를 통해서 뭐 했다? 관측을 통해서 후퇴 속도를 우리가 관측을 합니다. 그래서 그 후퇴 속도를 어떻게 관측하는데? 라고 한다면 후퇴 속도 V는 광속에다가 람다라고 하는 원래의 빛의 흡선이에요. 흡선의 파장, 고유한 빛의 파장. 근데 델타 람다라고 하는 뭘 표현합니까? 파장의 적색 편의량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원래의 파장값을 여러분 여기서 요거 하나만 갖고 볼게요. 이걸 람다 제로로 잡아봅시다. 그렇다면 먼 은하에서 나타난 편의는 이게 델타 람다 1이에요. 그리고 얘가 델타 람다 2라고. 즉 원래의 파장에서 파장이 길어지는 파라딩이 길어지는 쪽으로 얘가 뭐한다? 움직인다니까. 그래서 얼만큼 파장의 변화가 생겼니? 를 뭐라고 한다? 델타 람다라고 표현한다. 그래서 이 은하의 후퇴 속도 V는 말 그대로 광속에다가 원래 고유의 흡수선의 파장분의 델타 람다가 보니까 여기서 일정 값이 누구예요? 광속 불변의 원리 흡수선의 파장은 일정할 테니까 델타 람다와 V가 무슨 겁니다? 비례하지 않겠니? 이거를 찾아낸 거야. 그래서 결국에는 이 델타 람다가 클수록 후퇴 속도는 커. 그게 무슨 얘기야? 지금부터 멀리 떨어져 있대. 그래서 지구로부터 먼 은하일수록 멀리 가면 갈수록 편의량이 뭐한다? 증가한다라고 지금 얘기하고 있는 거죠. 이해가 됩니까? 그래서 이 식은 반드시 암기하셔야 합니다. 어디서 써먹을 수 있죠, 이거를? 앞에서 얘기한 도플레코에 써먹을 수 있어요. 그죠? 청색 편이와 적색 편이 나타나는데 그 별의 접근 속도, 후퇴 속도는 뭐로? 얘로 사용할 수 있다는 거. 물론 작긴 하겠지만. 자, 그래서 허블이 얘기하기를 뭐라고 얘기합니까? 우리가 관측하거나 관측자로부터 거리가 멀면 멀수록 그 후퇴 속도는 뭐한다? 증가할 거야. 그래서 얘기하기를 뭐라고 얘기하죠? 이렇게 얘기하죠. 허블의 법칙입니다. 허블이라는 사람이 우주의 은하를 관측하면서 얘기를 하고 있잖아요. 이거 봐라. 허블의 법칙은 뭘 관측했다고요? 은하의 흡수 스펙트럼입니다. 은하의 흡수 스펙트럼을 관찰하면서
뭐가 나타났다? 문화의 흑백 어디? 적색 편의가 나타나더라. 그래서 호텔속도 V는 C 곱하기 뭐라고요? 람다분의 델타 람다라고 우리가 표현한다. 이게 첫 번째 표현입니다. 그 다음에 그렇게 했으니 뭐가 되는 거예요? 오라 후퇴 속도, 분화의 후퇴 속도 V와 델타 람다라고 하는 모의량이 파장의 변화량이 뭐다? 비례하네. 그래서 두 번째 뭐라고 얘기합니까? 야, 이거 봐. 그렇다면 후퇴 속도를 어떤 상수를 넣어서 설명할 수 있지 않을까? 그래서 H라고 하는 뭘 넣어놓는 거예요? 허블 상수를 넣어버립니다. 그러면서 두 개에 대한 그래프를 그리잖아. 이렇게 두 개의 관계. 야, 여기가 은하까지의 거리야. 근데 은하 거리의 단위는 뭘 사용하죠? 메가파섹입니다. 그래서 은하까지의 거리의 단위는 우리가 메가파섹이라고 하는 단위를 사용하고요. 그리고 얘가 이제 후퇴 속도야. 은하의 후퇴 속도는 성질이 급해갖고요. 킬로미터 퍼 세크입니다. 1초에 몇 킬로미터씩 도망을 가니? 라고 얘기를 하는 거야. 그럼 얘네가 후퇴 속도와 은하 사이의 거리는 무슨 관계다? 정비례할 거야. 그래서 이렇게 나타나니까. 비례관계로. 그래서 이 그래프의 기울기를 뭐라고 얘기합니까? 라고 한다면 이 기울기가 허블의 상수입니다. 허블 상수라고 얘기를 하고 이 허블 상수가 가지고 있는 의미가 되게 뭐하다? 커요. 명확하게 알아두셔야 돼요. 자, 첫 번째 가장 문제가 되는 게 뭡니까? 라고 하면 허블 상수의 단위예요. 단위. 선생님 이 단위는요 킬로미터 퍼 세크라는 단위를 또 뭐로 나눠야 돼요? 메가파섹으로 나눠줘야 돼요. 그러니까 1메가파섹의 거리당 1초에 몇 킬로미터를 도망가는지를 설명해주고 있는 거라니까. 이해가 되십니까? 그래서 이게 단위가 나오는 아주 골치 아픈 게 우리가 알고 있는 게 뭐예요? 천체에서 거리를 따지는 단위가요. 천체에서 거리를 나타내는 단위가 세 개가 나옵니다. 첫 번째 뭐예요? 1AU라는 단위가 나와요. 그죠? 그래서 애스트로노미 유니크래라고 천문학도 아닙니다. 그냥. 이거 누구까지의 거리다? 태양에서 지구까지의 거리 얼마를? 지구까지의 거리 1억 5천만 킬로미터를 모른다. 기본으로 둡니다. 보통 태양계 내에서 우리가 거리까지 해요. 그래서 목성, 천왕성, 태양성, 그지? 명왕성까지 얼마? 약 40의 1 정도의 반지름을 가져요. 태양으로부터. 그 다음이 두 번째가 뭐예요? 1라이트이어라고 그러죠? 우리가 뭐라고 합니까? 광년입니다. 광년. 얘는 뭐예요? 빛의 속도로 몇 년을 간다? 그죠? 빛의 속도로 1년을 갑니다. 1년을 가는 거리인데 1년간 간 거리를 우리가 뭐라고 한다? 1광년이라고 얘기합니다. 근데 실제 얘도 뭐예요? 365를 영으로 곱하기 24시간 곱하기 60분 곱하기 60초 곱하셔야 되죠. 거기다 얼마? 3 곱하기 10의 8승 10의 5승 킬로미터 퍼센트 곱해야지 거리가 나옵니다. 그 다음에 나오는 게 누구냐? 1파섹이라고 얘기합니다. 우리가 파섹이라는 단위를 쓰죠. 얘는 연주시차가 얼마다? 연주시차가 1초. 1초인 별의 거리를 우리가 뭐라고 얘기한다고요? 1파섹이라고 얘기합니다. 그럼 이 세 개 중에서 뭐가 가장 크게요? 사이즈가 가장 큰 단위는요. 야, 원화, 엔화, 달러 중에 누가 가장 그 단위가 크게요? 달러가 아니고 크게요. 1달러가 몇 원이에요? 1,400원? 지금? 약 1,000원으로 얘기한다면 1달러는 몇 엔이다? 10엔 정도 됩니다. 걔네 1대 10인데 우리나라 돈은 1대 1000이에요. 1대 1000. 자, 그래서 요 지금 거리의 단위 중에서 우리가 봐야 될 때예요. 뭐냐 하면 이렇게 기억을 해줄 수 있는 게 괜찮지 않을까요?
자, 뭐냐? 1파섹이라고 하는 건 얼마다? 3.26 광년입니다. 그러니까 3.26년 동안 갈 수 있는 거리가 1파섹이에요. 그리고 A로 따지면 어떻게 되냐면 20만 6,265 AU입니다. 그러니까 파섹의 단위가 무지하게 큰데 근데 여기 뭐야? 메가야. 그럼 1메가파섹이라고 하는 건 뭡니까? 이게 무슨 파섹입니다. 거기다가 얼마를 100만을 곱하셔야 돼요. 킬로파섹이 아니라 메가파섹입니다. 단위가 뭐 하는 겁니까? 겁나게 긴 겁니다. 실제로는 각도기가 동호회를 관측하기 힘들어요. 이해됩니까? 그래서 허블의 법칙 요식 암기합니다. V는 HR 이렇게 오케이. 그러면 이거 가지고 뭘 찾냐면요. 우주의 나이 그리고 우주의 크기 그거에 대한 얘기를 얘 가지고 얘기를 합니다. 어떻게 얘기를 합니까? 라고 한다면 이렇게 얘기를 하죠. 보세요. 자, 허블의 법칙의 의미가 뭡니까? 라고 한다면 거리가 먼 할수록 뭐한다? 빨리 멀어져서 우주가 뭐한다며? 팽창한다는 것을 뭐합니까? 증명을 합니다. 그죠? 그래서 아인슈타인이 뭐예요? 정적 우주를 제시했던 우주 상수를 뭐합니까? 철회하기 시작하죠. 자, 그 다음이 얘기했잖아요. 허블의 단위는 1메가파섹이라는 거리다. 1초에 얼마의 빠르기로 도망을 가는지 텍스트로 나타내서 합시다. 그지? 그래서 얘 가지고 뭘 찾을 수 있다고요? 우주의 나이를 찾을 수 있답니다. 우주의 나이, 시간은 뭐분의 뭐라고요? 속력분의 거리라며. 이렇게 나오는 거야. 야, 이거 봐. 우주의 나이라는 걸 우리가 지정을 해야 되는데, 자, 우주의 나이라고 하는 거 뭘 얘기를 하는가? 시간을 얘기하는 거 아니야? 시간 t? 그러면 우리가 알고 있는 시간은 거리를 뭐로 나눈다? 속력으로 나누면 되는 거 아니야? 오케이. 거리가 R이래. 속력이 뭐야? V래. 근데 이게 뭐예요? 호텔 속력이라며. 이게 호텔 속도로 계산하면 뭐가 됩니까? HR분의 R 아니야? 그럼 RR이 지워진단 말이야. 그럼 그게 뭐야? 허블 상수의 역수가 뭐가 된다? 우주의 나이가 될 수 있다. 그러니까 측정된 허블 상수 여기서 이제 관계야. H가 증가한다면 우주의 나이 T는 뭐가 됩니까? 적어질 거라는 얘기야. 우주의 나이가. 그러니까 우주가 빠르게 팽창한다는 얘기는 무슨 얘기다? 우주의 나이가 우리가 생각했던 그지? 그 나이가 아니야. 그 다음이 H가 작아진다는 의미는 뭐다? 우주의 나이가 많아졌다는 의미입니다. 그래서 그래프상의 기울기에서 우주의 나이를 물을 수 있으니까 뭐야? 체크를 해주셔라. 그래서 우주의 나이를 뭘 통해서? 허블의 역수를 통해서 우리가 뭐한다? 구할 수 있다라고 하는 거 기억합니다. 우주의 나이 T. 자, 그 다음이 세 번째가 뭡니까? 라고 한다면 세 번째 집중할 수 있는 게 관측 가능한 우주의 크기입니다. 자, 빛의 속도로 갈 수밖에 없다. 빛의 속도로. 그래서 빛의 관측 속도로 갈 수밖에 없는 관측 가능한 우주의 크기. 이걸 우리가 뭐라고 합니까? 우주의 지평선이라고 얘기합니다. 그 밖의 우주는 상상할 수도 없고요. 왜? 관측이 불가능하니까. 그지? 그래서 빛의 속도가 뭐하기 때문에 일정하기 때문에 유한하다 보는 거예요. 너무 빨라! 그지? 아니라 그래도 3 곱하기 2 8승 10의 50km 짝이야. 그래서 관측 가능한 우주의 크기를 어떻게 구한다며? 우주의 나이에다가 빛의 속력을 곱합니다. 그럼 생각을 한번 해보실래요? 우리가 현재 받고 있는 빛들, 현재 우리가 느끼는, 관측하고 있는 은하들은 거리에 따라서 뭐가 된 거야? 그 전에 발생한 빛이 지구에 오는 거예요. 오케이?
그러니까 그게 관측이 안 되는 별들은 뭐예요? 아직 도착하지 않은 거야. 팽창 쪽과 빠르면 어떻게 된다? 관측하는 우주의 크기는 작아질 거라는 얘기야. 이해가 돼? 그러니까 우리가 관측할 수 있는 우주의 크기를 어떻게 측정합니까? 라고 한다면 우주의 나이 h분의 1에다가 뭘 곱한다? 빛의 속력 곱해서 표현합니다. 우주의 나이에다가 빛의 속력을 곱하면 우리가 관측 가능한 우주의 크기를 뭐한다? 결정할 수 있다라고 얘기하는 거지. 뭔 얘기인지 아시겠습니까? 그렇게 얘기합니다. 그래서 자 밑에 보면 실제 관측한 거예요. 처녀자리하고 큰곰자리하고 목동자리인데요. 여러분들한테 볼 건 뭐예요? 선생님 어디가 적색편이량이에요? 얘가 원래 순수한 뭡니까? 도입화장입니다. 빨간색이. 그러면 여기에서 나타내고 있는 요 화살표의 크기가 뭐가 되면 된다? 이 화살표가 바로 적색편이 양입니다. 그래서 적색편이 양이 클수록 뭐한다? 꽃의 속도는 점점 뭐가 됩니까? 빨라진다라고 얘기하는 거죠. 이해가 됩니까? 먼 날수록 뭐라고? 멀어진대. 근데 이게 여러분들 나중에 문제를 푸시다 보면요. 직선상이 아니라 뭐예요? 직선상도 그렇잖아. 예를 들어서 이렇게 나타낼 수 있지 않나? 야, 우리가 A라는 곳에서 관측을 하는데 B가 후퇴하는 것과 C가 후퇴하는 게 반대방향이야. 뭐에 대한 얘기? 상대측도에 대한 이 생각하셔야 돼요. 그지? 그러니까 만약에 얘가 40km/s의 메가파세크로 뭐한다? 도망을 간대. 근데 얘가 60km/s의 메가파세크로 지금 후퇴를 하고 있답니다. 그렇다면 C가 보기에 B는 어떻게? 100메가파세크를 보여드린 거야. 오케이? 그럼 C가 보기에 A도 얼마예요? 60메가파세크로 멀어지는 것처럼 보여야 한다는 얘기예요. 이해가 됩니까? 근데 치사하게 얘를 삼각형으로 나옵니다. 뭔 얘기지? 위치를 A와 B와 C를 꺾어요. 이렇게. 그러면 얘 후퇴 속도와 얘 후퇴 속도인데 C가 B를 보기에 뭐 해야 된다? 예를 들어 얘가 60이야. 얘가 80이야. 그럼 C가 B를 보기엔 얼마로? 100이 돼야 되겠죠. 그래서 얘네들의 후퇴 속도를 주고요. 그리고 C에 대한 B의 상대속도를 주놓고 뭐한다? 위치를 잡게 만들어주는 문제가 됩니다. 스테인대 문제가 그래요. 물어보는 거 보면 얘 가지고 여러분들 장난을 많이 치니까 보시라고요. 자, 그 다음에 넘어가면 뭐가 나옵니까? 백배 구조론입니다. 와우. 선생님 통합과에서 배웠던 게 여기서 그죠? 백배 구조론 누가 정했다고요? 가모프 러시아 과학자 가모프라는 사람이 지정을 하죠. 러시아 과학자입니다. 그래서 우주의 모든 물질과 에너지가 매우 작고 뜨거운 한 점에 모여있어서 뭐였다? 순간적 팽창이 되었다. 폭발이죠, 폭발. 그래서 빅뱅 우주론에 여러분 지금 기본 전제가 있습니다. 뭐라고요? 우주의 물질이 균일하고 정방적으로 분포하고 있다는 우주론의 원리. 오케이? 그리고 동력의 원리를 사용하는 아인슈타인 일반 상대성 이론의 두 가지를 모아서 기반해서 기록을 해요. 그래서 빅뱅 이론의 과학적인 근거는요. 뭐라고요? 물질이 균일하고 등방적이다. 방향에 관계없다는 얘기예요. 그리고 밀도가 뭐하다? 균일하다는 과정에서 좀 얘기를 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일반 상대성 이론입니다. 우리가 관성이 주어져도 뭐한다? 중력하고 구별할 수가 없어요. 중력과 관성력을. 그리고 질량과 에너지를 뭐한다? 동등합니다. 그죠? 질량과 에너지의 동등성. 자, 그런 원리에 의해서 우리가 얘기를 하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빅뱅 우주론하고 정상 우주론 얘기가 나옵니다. 이미 뭐예요? 끝났어요. 허블의 법칙에서 뭐가 됐죠? 우주는 팽창해. 더 이상 문제 가지 말자. 그래놓고 빅뱅 우주론, 그죠? 우주가 정상 우주론 둘 다 뭐예요? 우주는 팽창한다고 얘기했습니다. 하지만 질량에서 차이가 난다. 빅뱅 우주는 질량이 변해 안 변하고 일정하다고 생각했고요. 얘는 증가한다고 생각했습니다. 우주가 팽창하는 거 물질이 막 생성돼 갖고 그 공간을 채워준다고 생각한 게 뭐야? 정상 우주론입니다. 이거 정상 우주론. 그래서 우주의 밀도와 온도가 뭐한다? 감소하고 있다고 얘기하는데 누구야? 빅뱅 우주론이고요. 우주의 밀도와 뭐가 온도가 변하지 않고 있다고 생각하는 게 누가 일정하다고 생각하는 게 정상 우주론이다. 현재는 누가? 빅뱅 우주론이 민호입니다. 빅뱅 우주론이. 그래서 이 빅뱅 우주론의 근거에 대한 얘기가 나오죠. 근거가 우주가 팽창하는 사실은 과거에 뭐한다? 우주의 크기가 매우 작고 뜨거웠다. 그래서 가벼운 원소의 비율인데요. 수소와 헬륨의 질량비가 몇 대 몇이다? 3대 1. 혹은 얘 베스트의 비율은 몇 대 몇입니까? 12대 1이죠. 12대 1. 요것이 뭐가 됐다? 현재 관측 결과와 잘 들어맞았다며. 그래서 우주에 있는 수소 대 헬륨의 질량비가 몇 대 몇이다? 3대 1이라고 하는 빅뱅 우주론의 증거다. 빅뱅 우주론의 증거다. 그래서 그 빅뱅 우주론의 증거 비해서 3대 1이 나올 수 있는 경우의 수는 뭡니까? 라고 한다면 원래 자 빅뱅 초기에는 뭐가 됐다고요? 빅뱅의 초기에는 양성자와 중성자의 개수가 몇 대 몇이었죠? 1대 1이었어요. 근데 시간이 점점 경과가 되면서 양성자와 중성자의 개수의 비가 몇 대면 7대 1 내지는 8대 1 정도로 뭐합니까? 줄어듭니다. 그 이유는 뭐 때문에 그렇죠? 온도가 낮아지기 때문에요. 그래서 이놈이 이렇게 개수의 비가 나타나는 건 온도가 뭐한다? 낮아진단 말이야. 온도가 낮아짐에 따라서 우리가 알고 있는 거 이거잖아요. 무슨 변화? 베타 변화 혹은 베타 붕괴라고 한다. 그래서 베타 변화에 대한 얘기라면 중성자가 뭐로 바뀝니까? 양성자로 변환이 되면서 전자와 전자의 중성자를 내놓는 걸 우리가 뭐라고요? 베타 붕괴라고 얘기한단 말이야. 중성지자를 내놓는다. 자, 그런데 이렇게 내놓는 이 과정 하에서 문제가 되는 게 뭐예요? 야, 중성자가 양성자가 된다는 얘기는 뒤에도 나오겠지만 업커프가 뭐로 바뀐다? 다운커프로 변환이 된다는 얘기예요. 그러면 질량이 작아지는 얘기입니다. 그럼 이때 중성자가 양성자로 변하는 게 뭐예요? 에너지를 방출한다는 얘기예요. 그러면 정반응의 에너지 방출 반응이 역반응은 뭐에서 한다? 에너지를 흡수해야지 일어나는 반응입니다. 그런데 온도가 높을 때는 뭐가 됐어요? 방출한 만큼 그냥 흡수해갖고 양성자, 중성자가 막 변환이 됐단 말이야. 근데 주위 온도가 뭐한다? 낮아짐에 따라 중성자는 양성자를 변하는 게 쉬웠는데 양성자가 중성자를 변하는 게 점점 어려워지기 시작한단 말이야. 그때 몇 대면 7대 1 내지는 8대 이거 뭐 한 거예요? 역으로 추론한 거예요. 현재 우주상에 헬륨과 수소와 헬륨의 질량비가 3대 1인 걸 가지고 거꾸로 하는 겁니다. 그래서 7대 1이라면 양성자 14개와 중성자 2개 있는데 요 두 개가 만나서 뭘 만든다? 헬륨 원자의 하나를 만들 거 아니야. 그게 헬륨 원자 F4의 He 플러스가 하나가 만들어질 거야. 그지? 그러면 나머지 이 양성자들 뭐예요? 원원의 H 플러스 아니야? 수소 원자핵은 12개가 되고 헬륨 원자핵이 몇 개? 하나가 되는데 질량비는 몇 대 몇이다? 질량비가 1대 4니까 3대 1의 질량비를 가질 것이다. 그리고 현재 측정되는 뭐예요? 것이 3대 1로 측정이 되고 있습니다. 3대 1로. 그래서 잘 들어맞는다 라고 얘기를 하고 있지요. 자,
그 다음에 두 번째가 뭡니까? 그러면 우주 배경 복사인데 우주 배경 복사는 5분간 쉬었다 옵니다. 에이, 수민. 자, 두 번째 저 빅뱅어들의 증거에서 우주 배경 복사라고 얘기합니다. 우주 배경 복사는요, 우리가 어떻게 된 상태를 얘기합니까? 라고 한다면, 얘가 불투명한 우주죠. 반응 초기, 빅뱅의 초기에는 매우 뜨거운 상태였기 때문에 원자핵과 전자가 결합하지 못했다는 얘기가 무슨 얘기예요? 전자의 속도가 무지하게 빨랐어요. 원자핵이 가지고 있는 정기력에 의해서 안정화시킬 수 없었다는 뜻입니다. 그리고 실제 빛이 자유롭게 진행할 수 없어서 불투명한 우주가 되었다고 얘기를 하는데 여기서 이제 문제가 뭐냐면 이런 식으로 우리가 해석을 할 수가 있겠죠. 자, 뭐냐? 자, 빅뱅 이후의 초기 상태입니다. 우리가 초기 상태를 보면 어떤 형태의 지금 상황이 벌어지냐면 쌍생성과 쌍소멸이라고 얘기합니다. 쌍생성과 쌍소멸이라고 하는 것이 나타났어요. 그래서 일단 쌍생성이라는 게 뭡니까라고 한다면 빛과 빛이 만납니다. 빛과 빛이 우리가 광자라고 하는데 빛과 빛이 충돌하면 뭐한다? 전자와 양전자죠. 이런 것들이 생겼어요. 그래서 이때를 우리가 쌍생성이라고 얘기합니다. 반대로 전자와 양전자가 서로 부딪히게 되면 얘가 뭐로 바뀐다? 빛으로 변환이 되는 얘를 뭐라고 해요? 쌍소멸이라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 빛과 물질이 분리가 되지 못한 상태라는 얘기예요. 오케이? 그래서 자, 이 상태, 이 초기 상태에서는 우리가 뭐 한다? 빛과 물질이 분리가 되지 않았다. 빛과 물질이 분리가 되지 않은 상태다. 그러니까 빛이 멀리까지 직진할 수 없었다는 얘기예요. 그죠? 그래서 얘를 우리가 뭐라고 한다? 불투명한 우주였다라고 얘기를 한단 말이에요. 불투명한 우주다. 근데 빅뱅이 일어나고 몇 년이 지납니까? 38만 년이 지납니다. 추정이에요, 추정. 자, 빅뱅 후에 38만 년이 지나면서 우주의 온도가 몇 도 K로? 3000도 K로 점점 온도가 낮아졌어요. 3000도 K. 그럼 이 당시가 되면 핵이 가지고 있는 전기력에 의해서 전자를 뭐한다? 잡을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이 당시에 이제 원자가 생성이 되는 거죠. 원자가 생성이 되면서 안에 있는 원자핵들이 주위의 전자를 뭐한다? 자기가 원하는 궤도 안에 가둬둘 수가 있었다는 얘기예요. 오케이? 그러면 그 얘기는 온도가 3000도 K까지 충분히 낮아졌기 때문에 전자가 가지고 있는 이 온도에서의 전자의 운동 에너지가 이 핵의 인력을 거부하고 도망갈 정도로 크지 않았다는 얘기예요. 이해가 되십니까? 그러면 결국에는 원자가 생성되면서 쌍생성이나 쌍소멸이 생겨야 될 이 전자는 뭐가 된 거예요? 원자 안으로 들어가 버리게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빛의 진행을 방해하는 요소가 뭐한 거예요? 사라진 거예요. 오케이? 그래서 이때 우리가 뭐라고 해야 되나? 투명한 우주라고 얘기를 하잖아. 투명한 우주야. 그죠? 투명한 우주야. 자, 그런데 이때 여러분들 방출된, 즉 분리된 빛은 가시광선이었어요. 아십니까? 온도가 3000도 K이기 때문에 주 에너지를 가지고 있는 람다 맥시멈에 해당되는 최대 강도의 파장은 뭐였다? 가시광선에서 빠져나왔을 거예요. 근데 우주가 팽창하면서 점점 온도가 뭐였다? 줄어든단 말이에요. 누구의 법칙? 여기도 빈의 법칙이 적용됩니다. 그래서 현재 람다 맥시멈 우리가 현재 우주의 온도가 몇 도입니까? 라고 하면 현재 우주 온도는 2.7도 K라면서요. 3000도 K에서 뭐가 된 거예요? 줄었어요. 왜? 팽창하면서.
그래서 그 표면 온도를 갖다가 2.7도 K의 흑체를 갖다 놨더니 방출되고 있는 그 최대 온도의 파장이 누구랑? 2.7도 K 흑체 복사와 똑같은 게 검출이 되더라는 얘기야. 어디에서? 우주의 모든 곳에서. 그래서 우주의 온도가 현재가 얼마다? 2.7도 K라는 얘기예요. 현재 우주의 온도가. 그래서 누구의 법칙이다? 빈의 법칙에 기인돼서 생각을 할 수 있어야 돼요. 처음에 분리가 될 때는 몇 도 K에서 3000도 K로 분리가 돼서 그럼 그때의 파장, 초기의 파장은 되게 짧았을 거야. 최대 온도의 파장이. 근데 현재는 팽창에 의해서 이 이후에도 계속 우주가 뭐했다? 팽창을 하면서 온도가 뭐합니까? 온도가 낮아진다니까? 온도가 낮아지니까 뭐한다? 파장이 길어지면서 현재는 몇 도 K? 2.7도 K의 흑체 복수와 똑같은 파장이 관측이 되고 있다는 얘기예요. 이해가 되십니까? 그렇게 해서 두 가지 징후를 얘기했죠. 첫 번째, 우주의 수소와 헬륨의 질량비가 몇 대 몇이다? 3대 1이라고 하는 것 하나. 그 다음에 두 번째, 우주 배경 목표가 우주의 모든 곳에서 동일하게 검출이 되고 있다고 하는 것 하나. 저기를 뭐라고요? 빅뱅의 증거라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됐나요? 자, 그렇게 나타나는 증거를 가지고요. 펜저스와 윌슨이 1964년입니다. 그죠? 네, 1964년에 펜저스 윌슨이 최초로 뭐한 거예요? 관측을 했어요. 그랬는데 그게 점점 뭐가 됩니까? 65년, 92년, 2003년, 2014년까지 뭐야? 좀 더 확실하게 관측이 돼서 굳어진 거예요. 그래서 2014년 프랑크 망원경을 통해서 뭐한다? 확인을 합니다. 그죠? 그래서 프랑크 망원경이 관측한 우주 배경수 아벨의 우주 초기의 온도권은 뭐했다? 맞네. 균일성, 등번성. 그리고 아인슈타인의 상대성 이론. 그래서 빅뱅 이론을 뭐했다? 완벽하게 컨펌하게 확고하게 만든 사건이에요. 뭐예요? 오케이? 됐냐? 자, 그렇게 해서 얘기가 됐고요. 근데 빅뱅 우주론에 한계가 있습니다. 이제 슬슬 시작하는 거죠. 야, 현재 우주 모형은 진화하고 똑같아요. 자연서 뜻을 하나만 갖고 뭐한다? 진화로 설명할 수가 없습니다. 거기에 돌연변이서 병리설 뭐 상황에 따라 다, 그지? 그러니까 빅뱅 우주론 하나만 갖고 현재의 우주를 설명할 수 있다 없다? 없다. 근데 빅뱅 우주론 한계점이라니까? 뭐가 문제점이 생깁니까? 자, 빅뱅 우주론의 문제점에 대한 체크합시다. 첫 번째, 우주의 평탄성 문제를 설명할 수 없다. 그 얘기가 무슨 얘기예요? 선생님 한 점에서 폭발했다면 운동량 조절의 얘기하면 얘가 뭐 할까? 모든 말을 다 쳐야 되지 않을까? 근데 이게 뭐야? 거의 평면인 거야. 우주가 거의 뭐예요? 입체 형태인 뭐 정육면체나 구형이나 아니면 뭐야 타원형이나 그게 아니라 거의 평탄한 우주다. 평면형이라고. 그래서 곡률이 0인 평평한 공간이 될 가능성은 거의 없었다는 얘기죠. 근데 우주는 거의 평평합니다. 생각해봐 또 선생님 책상같이 이렇게 있으면 위아래가 별이야. 책상이 두꺼워. 책상이 두꺼워니? 그러니까 뭐가 돼? 위로도 별이 버리고 아래도 별이 버리고 이걸 펼치면 어떻게 돼? 일자라고. 무슨 얘기야? 그러니까 좌우로 별이 많이 보이는 곳하고 그렇지 않은 곳에 거리 차이가 생긴다는 얘기야. 무슨 얘기 알겠습니까? 그래서 곡률이 빅뱅 이론에서는 완벽할 정도 우주 공간은 뭐라고요? 완벽할 정도로 평평합니다. 근데 그거를 빅뱅 우주로 설명할 수 없다는 얘기예요. 빅뱅 우주로는. 그 다음 이 두 번째가 뭐예요? 우주의 지평성 문제를 뭐 할 수 없다? 빅뱅 우주론 갖고 설명할 수가 없다. 그러니까 이 얘기는 무슨 얘기냐면 상당히 어려운 얘기입니다. 잘 보세요. 야, 현재 우주의 모든 현상, 물질이나 우주의 구조가 거의 균일한데, 이제 문제가 이거야. 거의 균일해? 야, 그러면 과거에 그 멀리 떨어진 두 개의 지점이 원래 같은 점이 있었다는 얘기다. 그럼 뭐예요? 서로 정보를 교환할 수 있어야 되고, 물질을 교환하든 에너지를 교환하든 할 수 있어야 된다고. 근데
과거의 정보에 있었다고 의미하지만 빅뱅 이론에서는 그 이유를 설명하지 못합니다. 그냥 무식하게 빵 터진 거야 얘는. 그 결과가 뭐라고요? 현재 수소알매 질량비가 3대1 그리고 2.7척의 우주밀도가 균일하게 관측돼. 끝! 개빡게 설명 못한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우주 평탄성 문제, 그 다음에 두 번째가 뭐라고요? 우주의 지평성 문제, 그리고 세 번째가 자결 문제죠. 여러분한테 제가 물리를 가면서 그러잖아요. 야, 플러스하고 마이너스는 분리가 가능한데 N효과 S가 분리가 불가능해요. 근데 빅뱅 초기에는 있었다는 얘기죠. 자결이 보여야 된다는 얘기예요. 근데 현재 자결이 뭐야? 안 보입니다. 자기 홀국이라는 얘기 무슨 얘기야? N극 따로 있는 놈, S극 따로 있는 놈이 있었다는 얘기야. 그래서 초기에는 자격이 많이 존재해야지만 아직 발견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빅뱅 우주론에서 그 이유를 설명하지 못했다는 게 세 가지 문제점을 걸려요. 그래서 빅뱅 우주론 갖고 현재 우주론을 다 설명할, 현재 우주연망을 다 설명할 수 없다는 얘기지. 그러면 뭐를 구원해야 될까요? 라는 얘기가 그 다음에 나옵니다. 그래서 빅뱅 우주의 문제점 세 가지입니다. 우주의 평탄성 문제, 우주의 지평성 문제, 우주의 자기올국의 뭐다? 존재를 확인할 수 없는 문제들. 자, 그리고 넘어갑니다. 너무 넘어갔는데? 봐봐, 두 번 떨어지니 두 번 넘어가는데? 그래서 들고 들어온 게 뭐라고요? 급팽창 이론에 대한 얘기를 가지고 빅뱅으로 설명할 수 없는 걸 보강을 하는 거예요. 자, 급팽창 이론입니다. 우주의 탄생, 빅뱅이 뭐야? 일어난 직후에 10의 36승에서 10의 34승 초입니다. 그때는 뭐가 된다? 빛보다 더 빠른 속도로 팽창이 됐다는 얘기예요. 무지하게 빅뱅 초기 상태에서는 그전에는 빛보다 뭐가 빠르지 않았는데 그 뒤에 빛보다 빠른 속도로 팽창했다는 이론을 뭐라고요? 급팽창 이론이다. 혹은 인플레이션 이론이다. 그러니까 시뮬레이션을 하는 거예요. 야, 빅뱅에서부터 우리가 이렇게 해서 터졌어. 근데 현재 우주에 그렇게 설명할 수 없는 거예요. 그리고 앞에서 얘가 세 가지 문제점을 요구한다. 얘가 또 설명 불가능하다고. 그래서 가운데 뭐예요? 아, 이게 아주 순식간에 땅 하고 뭐였다 터졌는데 그게 처음에 아니라 중간에 속도가 무지하게 빨라지는 상황이 벌어지면서 너무 급하게 팽창하다 보니까 자기울의 밀도가 작아져서 발견 못했네. 그리고 이게 너무 한쪽으로 빨라지다 보니까 이게 부의 모양으로 똑같이 전달이 되는 게 아니라 평면으로 터질 수밖에 없었어. 라고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세 가지 우주 전체가 공률을 가지고 있던 생성 초기에 급격히 팽창하여 공간의 크기가 매우 커지게 되면 우주가 평탄하게 보이게 된다는 겁니다. 실제 보세요. 여러분들 지금 걸어가면서 지구가 둥근다는 거 느낍니까? 아니, 못 느껴요. 지평선 보면서도 뭐예요? 오, 저 밑에가 떨어져. 옛날 사람 그렇게 생각했단 말이에요. 그래, 안 그래? 배 타고 멀리 가지 마. 죽어. 지구에서 떨어져. 그러니까 우주의 평탄을 아까 얘기한 거죠. 선생님 종이 한 장처럼 우주가 이렇게? 그건 아닐 거예요. 빅뱅에서 터지는데 이게 멀리는 뭐가 됐다? 무드마로 다가야 되는데 순간에 뭐가 됩니까? 에너지가 불균형이 생긴 거예요. 그래서 한쪽 방향, 양쪽 방향 뭐가 된 거야? 더 빠르게 팽창이 된 거라고. 그래서 평탄하게 보인다. 그래서 우주의 평탄성 문제를 해결하고요. 그죠? 그래서 아까 빅뱅이라서 뭐라고요? 서로 우주의 정보를 교환을 못했었 때문에 한 번 설명할 수 없었기 때문에. 근데 뭐야? 아, 예. 처음에 있었어. 근데 너무 빨리 하다 보니까 지금은 뭐 얘네들이 정보 교환 못했다고 생각을 할 수밖에 없어. 어? 그 얘기야. 우주가 급팽창했기 때문에 팽창이라는 얘는 가까이 있던 도시여서 교환할 수 있었다고 주장을 하는 거죠.
이게 급팽창이 없었다면 뭐한다? 설명할 수 없었다는 얘기야. 근데 이 급팽창이 있음으로 해서 뭐 했다? 아, 처음에는 병을 교환할 게 있었어. 근데 지금은 그게 없는 것처럼 느껴져. 뜬구름 잡기 같은 얘기입니다. 물론 시험에 잘 안 나옵니다. 근데 알아두긴 알아두셔야 돼요. 처음에 여러분들 상대성이라는 얘기할 때 이게 뜬구름 잡기 아닙니까? 무슨 시간제로 일어나고 생각하셔야 합니다. 그 다음이 생성촉이 아까 얘기한 급격히 팽창해져 작용의 밀도가 뭐하다 관측하는 부분보다 너무 낮아서 그래 단지내가 관측이 안 되는 거야. 그냥 못 써버려. 그지? 갖다가 밀어놓고 뭐하고 있다? 지금 어쩔 수 없어요. 왜? 이 증거를 잡으려면 뭐가 됩니까? 두 가지가 있죠. 가상실험이 간다든가 아니면 두 번째 그때 시기에 대한 정보를 추론할 수 있어야 돼요. 두 가지가 다 없어. 할 수 없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뭐한다? 가정할 수밖에 없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급팽창 이론, 인플레이션 이론은 왜 이런 상황이 생긴 거야. 과학자들이 봤을 때 빅뱅 우주론으로 지금의 현재의 우주를 뭐 할 수 없다? 설명할 수가 없는 거야. 이게 문제점이 많은 거야. 야, 그렇다면 어떤 것들의 가정을 두어서 얘를 현재 빅뱅 이론을 살리고 현재 상태에 대한 걸 설명할 수 있을까? 그래서 넣는 게 뭐라고? 급팽창 이론이야. 물론 증거들이 보이긴 합니다. 그게 거꾸로 이런 것들이 증거가 될 수 있겠죠. 넘어온 거예요. 자, 그렇게 해서 급팽창 이론을 넘어갑니다. 그래서 다음에 또 하나가 문제가 걸려요. 직접 설명하는 거야. 얘가 처음에 뭐예요? 이게 빅뱅이었어. 그러면 빅뱅에서 급팽창 이론을 설명하지 않고 설명한다면 현재의 우주의 크기를 설명할 수 없다는 얘기야. 현재 우주가 이만한데 요만한 우주밖에 설명할 수가 없다니 그럼 나머지 어떻게 설명할 건데? 그래서 뭐라 그랬더라고요? 야 그러면 초기 상태에 나타나는 급팽창 이론을 하고 우주 배경 부사가 나오는 경계부터 뭐가 됐다? 처음에 우주의 암흑시대가 생기기 시작한 거 이때 뭐예요? 아무것도 안 생길 때요. 말 그대로 팽창하는 에너지만 있을 때. 근데 그 뒤에 뭐가 됩니까? 은하행성의 진화가 생기고 현재는 또 문제가 걸려요. 이렇게 계속 팽창이 된다고 얘기를 해봤더니 지금은 작아씨. 그럼 현재는 뭐가 되는 거야? 암흑 에너지에서 또 다르게 가속 팽창이 이루어져. 여기서 이제 문제가 걸릴 거예요. 왜? 만유력을 발견한 학자들이요. 야, 빅뱅 좋아. 아? 그러면 처음에 가속이 되는 건 에너지가 있으면 가속이 된다는 치자. 근데 얘 물질들이 생기면서 물질 간에 뭐가 죽었죠? 중력이 들 거 아니야. 그럼 인력이 작용할 텐데 얘는 속도가 느려져야 되는 거 아니야? 그것 때문에 우주론에 대한 얘기가 계속 나온 거예요. 야, 뭐야? 열린 우주, 평탄한 우주, 뭐에 대한 얘기? 닫힌 우주, 이제 닫힐 거야. 터졌으니까 닫히겠지. 이런 생각을 한 거란 말이야. 근데 지금 보니까 뭐야? 오히려 더 가속 팽창을 하고 있단 말이야. 오히려 뭐 하는 거야? 빨라지고 있어, 팽창 속도가. 그거는 뭘로 설명할 건데? 인력의 반환은 뭐가 있을 거야? 청력이 더 클 거라는 얘기야. 근데 그 청력을 갖게 만드는 것을 뭐라고 한다? 암흑 에너지라고 얘기하죠. 그래서 인마 저기 뭐지 미국 영화 중에 저거 있잖아. 우주 하는 그 뭐지? 거기서 나오는 다크포스. 스타워즈. 스타워즈. 그 다크포스가 암흑 물질, 암흑 에너지를 암시하고 있다는 거예요. 선과 막 인마. 응? 자,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 얘기를 실제로 뭐 합니까? 증명을 합니다. 이거. 자, 우주의 가속 팽창이에요. 우주의 가속 팽창. 우리가 원 A형이 뭐게요? 광도 등급이죠. 광도 계급. 뭐야? 초신성. 그죠? 원 A 광도가 무지하게 다르거든. 그 초신성을 외부나이를 특정한 도구로 활용을 했습니다. 그래서 훨씬 멀리 뭐 했어요? 추정할 수 있었는데 원 A형 초신성은 뭐라고요? 중력을 이기지 못하고 폭발하는 초신성입니다.
물질이 끓여들어서 백색성이 가질 수 있는 질량의 한계를 넘어설 때 중력을 이기는 공기가 폭발하는 초신성이 있고요. 초신성은 매우 밝아요. 그리고 거의 일정한 거리에서 폭발하기 때문에 최대로 발광성의 절대는 일정의 외부나의 거리 측정에 이용됩니다. 그죠? 겉보기 등을 분석해서 뭐 한다고 우주의 팽창 속도를 알아낼 수 있는지 전지를 까는 거야. 야, 원웨이형 초신성을 과학자들이 되게 많이 관측을 했어. 그리고 실제 뭐 한다 관측하면서 데이터를 축적을 해봤어. 그랬더니 이런 것들이 나타나더라는 얘기야. 그래서 인력 때문에 감소할 것으로 예상하는 수십 개의 원웨이 초신성 관측을 분석한 결과 감소 안 해. 감소 안 해. 이게 뭐 하고 있다? 앞에 페이지군요. 잘 봐봐. 어머? 원웨이의 초신성. 얘 말고. 원웨이의 초신성 어디 갔어? 여기 있네요. 페이지 어디냐면요. 페이지 192페이지 펴보세요. 192페이지 펴보시면 지금 우리가 세 가지 모형을 해서 상대적인 빛의 세계에 따라 적색편이랑이 뭐예요? 이 적색편이 거리겠죠, 거리. 그리고 상대적인 빛의 세계는 뭐에 해당됩니까 아까 얘기했잖아요. 원웨이형 초신성은 일정한 거리에서 뭐한다? 폭발하기 때문에 겉보기 등급으로 뭐야? 우리가 얼마까지의 거리라든가 측정할 수 있다. 그래서 요거를 제가 조금 확대를 해볼게요. 자, 이렇게 확대를 해서 그림을 보면 지금 가운데는 실선이 뭐예요? 가운데 B입니다. B. B가 뭐냐면 팽창 속도가 일정한 우주를 가정했을 때 나타나는 모델입니다. 팽창 속도가 일정하게 뭐한다? 계속 팽창하는 과정. 그리고 점선이 우리가 C인데 1.3선이 C인데 C는 뭐예요? 감소하는 우주 모델로 거리에 따라서 적색편에 따라서 나타내는 거예요. 그랬더니 지금 선생님 이 점들이 뭔데요? 얘가 초신성 관측한 겁니다. 그 초신성의 관측을 쭉 해봤더니 거리가 멀었는데 어디에 들어가 버려요? B의 바깥쪽으로 가버려요. 그 무슨 얘기야? A는 팽창 속도가 증가하는 우주 모델로 적용을 시켜야지 뭐한다? 원웨이형 초신성에 대한 관측 자료들을 설명할 수가 있다는 얘기예요. 이해가 됩니까? 그러면 현재 우주는 다시 뭐하고 있다? 가속 팽창을 하고 있다는 얘기를 드리는 거죠. 그럼 무슨 얘기야? 우주 모형에 대한 전체 얘기는 첫 번째 빅뱅 시작해서 급팽창, 그 뒤에 뭐예요? 팽창. 그리고 현재는 무슨 팽창? 가속 팽창까지 얘기해야지 현재 우주 모형을 얘기할 수 있다는 거예요. 이해가 됩니까? 그 얘기예요, 그 얘기. 그러니까 얘는 시험 문제 잘 나옵니다. 이거 그래프 정확히 보세요. 아, B가 가운데 있는 B가 뭘 얘기한다? 팽창속도 일정한 우주구나. C는 뭐라고요? 감소하는 우주군요. 그리고 A는 뭐라고요? 증가하는 모델인데 원웨이형 추정의 관측 자료를 여기다 데이터에다가 따다다닥 찍어봤더니 어떻게 들어? 아, 가까운 거리는 큰 문제가 없었어요. 왜? 얘네 세 개가 문제가 없었으니까. 근데 먼 거리는 어떻게 됐어요? 차이가 나더라는 얘기죠. 그럼 무슨 얘기야? 멀리 갈수록 속도가 빨라지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가속 팽창을 하고 있다는 것에 대한 증거는 이 앞부분 적색 편익의 작은 놈보다 먼 쪽에서 관측되는 초신성들이 뭐한다? A에 가깝게 거의 가깝게 측정이 되는 것으로 보아서 현재 우주는 뭐고 있다? 가속 팽창을 하고 있다는 결론을 내리는 겁니다. 이해가 됩니까? 자, 우리가 그렇게 얘기할 수 있다는 거지요. 자, 그래서 자, 다시 와볼까요? 앞에 페이지로 넘어가 봅시다. 자, 어디냐면
자, 급행창이라서 우주의 가속팽창, 그래서 이제 전체적인 얘기가 나오겠죠. 여기는 이 모양이 빅뱅 이론에 의해서 초기의 급팽창, 그 뒤에 우주변경사가 나타난다는 건 뭐였다? 그냥 일정한 속도로 팽창이 일어나는 과정이 혹은 여기안에 대한 얘기는 정확히 모르겠어요. 근데 그 뒤는 뭐다? 현재는 가속팽창으로. 자, 그렇게 얘기가 된다고요. 그래서 야, 그러면 가속 팽창을 시키면 속력을 주는 물질이 뭘까? 라고 얘기하면서 뭐라고 얘기합니까? 암흑물질과 암흑에너지라고 얘기하죠. 암흑물질과 암흑에너지다. 그래서 정밀한 관측의 결과가 현재는 뭐예요? 과학이 기술이 발달돼갖고 무지하게 정밀하게 관측을 합니다. 정밀하게. 그래서 우주 배경에서 나타난 미세하게 불균한 정도를 자세히 분석을 할 수가 있다는 얘기죠. 그래서 급팽창 시기의 우주에 뭐라 할 게 있다? 급팽창 시기의 우주의 불균한 정도를 알아낼 수 있다. 그래서 그 불균한 정도의 시간에 따라서 뭐 할 수 있다? 우주의 변화를 추정해 볼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추정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를 통해서 뭐 한다고요? 우주를 구성하는 물질, 우주의 팽창 속도, 우주 공간의 귀합적 모양 등을 밝힐 수 있다라고 얘기하는데 이건 기술의 발달이에요. 그지? 핸드폰을 아주 여유 있게 만들기 좀 없는데 뭐 합니까? 학교 과학 시험 학교 과학 실험을. 아니 저요. 자, 그래서 암흑물질은요, 뭐로 관측되지 않는다고요? 전자기파로 관측되지 않습니다. 당연히 우리는 보이지 않죠. 그렇기 때문에 뭘 이용한 방법으로? 중력을 이용한 방법으로 추정할 수 있는 물질입니다. 추정만 가능합니다. 추정만. 그래서 중력 렌즈 현상을 이용한 암흑물질의 확인인데요. 우리가 봤을 때 전자기파의 존재를 확인할 수 없는 물질입니다. 그래서 중력 렌즈 방법을 동원하여 존재를 확인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은하 강하고 암흑물질에 의한 중력 렌즈 현상으로 외부 은하가 여러 개의 외국적 현상으로 관측이 된다라는 얘기는 그 은하단이 뭔지 아십니까? 은하 여러 개가 모이는 단체예요. 근데 그들의 질량에 의해서 나타난 중력 렌즈 현상으로 설명이 다 안 된다는 얘기예요. 뭔가 눈에 보이진 않지만 뭔가 중력을 이루고 중력을 갖게 하는 또 다른 물질이 있을 거고 그 물질을 우리가 뭐라고 한다? 우리가 이 빅뱅 초기 상태에 대한 궁금증에 대한 얘기를 우리가 물질이라고 뭐예요? 거기에 반하는 반물질이라고 얘기하죠. 얘는 현재 뭡니까? 우리가 행성이라든가 은하라든가 이런 걸로 우리가 관측이 가능해졌죠. 그럼 얘는 반물질. 반물질. 관측이 불가능해요. 관측이 불가능하다. 그래서 그 암흑물질들은 중력의 존재를 확인하는데 우리가 은하단에 대한 이 물질의 질량에서 나타나는 무슨 효과? 중력 렌즈 효과보다는 훨씬 더 큰 렌즈 효과가 나타난다는 얘기야. 그럼 그 안에 뭐가 있을 거다? 암흑물질이 존재하고 있을 거다라고 하는 것을 계산할 수 있다는 얘기다. 뭘 통해서? 오차를 통해서. 오차를 통해서. 자, 그 다음이 두 번째예요. 야, 저렇게 확인할 수도 있고, 우리 은하의 회전속도를 이용한 암흑물질의 존재 확인입니다. 그러니까 은하 중심으로부터 거리가 멀어지면 어떻게 될까요? 회전속도가 점점 작아질 거라고 예측이 됐단 말이야. 예측이 됐어. 그러니까 왜 대부분의 중심부에 밀집돼서 은하의 카가 뭐예요? 중앙탱대부 고리안에 모여있단 말이야. 그래서 나선판에는 뭐예요? 성과물질만 있다고 얘기하잖아. 별하고. 그래서 멀어질수록 뭐한다? 감소할 것으로 예측이 됐는데요. 문제는 t보다 먼 거리에서 의외로 관측되는 속도의 값은 뭐하다? 다르게 나타나더라는 얘기입니다. 훨씬 더 커요. 회전 속도가. 그러니까 예측되는 값은 뭐만? 물질만으로 뭐 한 거예요? 우리가 확인을 한 거예요.
물질의 질량만으로 우리가 얘기하는 그 거시적인 역학이죠. 역학에 의해서 케플러의 법칙이 케플러의 제3법칙이라는 게 뭡니까? 조의 법칙이에요. 그래서 제3법칙이요. 공전주기의 제곱과 장반경의 3승 무슨 관계 있다? 비례한다는데 거리가 멀수록 뭐 하는 거예요? 공전주기가 길어져요. 그럼 속도가 어떻게 될까? 느려질 거라고 생각했단 말이에요. 근데 그렇지 않아. 얘네가 뭐야? 거의 줄줄이 좌우가 가면서 뭐고 있죠? 속도가 거의 비슷한 형태이죠. 그럼 그 비슷한 형태에 대한 얘기를 우리가 못 됩니다. 암흑물질이 있어서 그 물질이 별들의 회전속도 및 중력 렌즈 현상들을 통해 간접적으로 뭐한다? 그 존재를 보여주고 있다는 것을 확인을 하는 겁니다. 이해가 됨? 이해가 됨? 자, 그리고 넘어갈 거예요. 넘어가면 암흑에너지가 나옵니다. 얘기했잖아요. 우리가 중력이나 암흑물질은 벽에 뭐예요? 질량이나 암흑물질은 중력이 끌어당기는 힘이에요. 우주가 팽창한 게 우주가 팽창하는 거 뭘로 설명해야 돼? 인력에 반하는 무슨 다른 힘이 존재할 거야. 그럼 그 인력에 반하는 다른 힘이 뭘까요? 라고 한다면 뭐예요? 그대로잖아요. 물질산의 인력의 작용에 이게 뭐 들어갑니까? 그냥 물질도 들어가고 암흑물질도 들어간다니까. 팽창시키는 어떤 에너지가 없다면 물질의 인력이 수축하거나 뭐한다? 감소할 거야. 그런데 최근 관측한 결과 현재 우주는 팽창 속도가 뭐한다? 계속 증가하는 무슨 팽창? 가속 팽창을 한다는 얘기예요. 그럼 그 가속 팽창을 한다는 얘기는 인력을 합친 것보다 더 큰 어떤 힘이 뭐한다? 청력을 가해서 얘를 밀어내고 있다는 얘기예요. 그 청력을 가하는 에너지를 우리가 뭐라고 한다? 암흑에너지. 그래서 암흑에너지는 물질과 방학에 뭘 받게 만든다? 청력으로 작용을 해서 우주를 가속 팽창시키는 역할을 하는 것으로 추정을 하고 있다는 얘기예요. 이해가 돼? 되셨죠? 자, 그래서 아까 우리가 얘기하는 원 A형의 초신성의 관측 자료를 통해 확인했으면서 우주의 구성, 얘는 암기하기로 합니다. 현재 관측된 자료에 의하면 우주 전체의 암흑에너지가 몇 퍼센트예요? 68.3%입니다. 그리고 암흑물질이 몇 프로? 26.8%. 그러니까 니네가 보고 있는 그 은하, 성단, 별들은 뭐예요? 얘예요. 4.5%가 보는 거예요. 그 4.5%의 우주가 넓어 멀어. 에이 100% 중에 5%도 안 되는데 앞으로 연구할 게 얼마나 많다는 얘기입니다. 그죠? 그래서 문제는 뭐예요? 암흑물질과 암흑에너지에 대한 더 많은 이해가 가능해질 때 우주의 정확한 모습을 현재 뭐란 얘기야? 뭐란 얘기야? 우주의 모습 모른다는 얘기지. 얘기했잖아. 블랙홀도 뭐예요? 눈에 보여 안 보여? 에이 블랙홀 까맣겠네. 하늘 보면 이게 까만 게 이게 블랙홀 아니야. 걔는 관측 불가능합니다. 가시광선으로 불가능해서 뭐를? 앱선으로 관측해야 돼요. 그래서 미국에서 그 짓 했잖아요. 우리나라 은하에 뭐다? 블랙홀스로 관측되는 쪽이 전파망을 다 같은 방에 쏜 거야. 거기서 방주는 엑선에 보가지고 화장 보고 그리고 강도 보고 대략적으로 뭐냐 위치를 파악해 놨습니다. 그 짓 할 수밖에 없다는 얘기지. 그래서 암흑 물질과 암흑해를 찾을 유클리드 망원경이라고 얘기합니다. 2020년에 발사될 예정이네요. 그죠? 약한 뭘 이용한다고요? 중력렌즈 현상의 우주의 넓은 지역에 이미지를 구현함으로써 찾을 계획이랍니다. 찾을 계획이다. 땄을까요? 푸틴 때문에 못 찾을 것 같은데. 자, 그리고 나면 우주의 미래에 대한 얘기가 나오는데 요거는 다음 시간에 수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우주의 미래에 대한 얘기 다음 시간에 수업을 할 테니까 형우야 다음 시간에는 나타나시죠. 바이.